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FOMC 회의에 75bp가 인상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환호를 했죠. 일단 그 연준에 이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력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당일은. 그러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떨어진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돌림이었다라고 보고, 제가 그때 고객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우리 고객분들에게도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루만 오른 걸 수도 있다. 실제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지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의지는 강한데 그 의지가 뭐예요? 결국에는 긴축 스탠스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달가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랐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연준이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되면서 좀 급락을 맞았고요. 물론 금요일장에 좀 반등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큰 거는 아니죠.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연준의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뭐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자면, 이전과 달라진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전망치 자체를 좀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일단 3월에는 올해 한 2.8 정도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좀 경기 둔화될 거다. 하지만 뭐 2%는 좀 지켜줄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2024년까지 좀 경기는 좀 둔화된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둔화죠. 왜냐하면 리세션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쪽은 아니기 때문에 리세션은 아니고, 하지만 좀 워낙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한 좀 가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장을, 비정상적인 이제 이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할 거다라는 쪽이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별다를 게 없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이 전망치 자체를 조금 더 낮춘 거죠. 왜냐면 이 3월 달에만 하더라도 금리 기준, 그러니까 이 연말까지의 이게 그 중심금리, 중립금리 자체를 3% 미만으로 봤잖아요. 3% 미만으로 봤던 게 지금은 이제 3% 이상으로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물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6월달 점도표 찍힌 건 딱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를 조금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연준 역시도 이제 인정을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좀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1%대. 물론 이건 이 정도만 나와주더라도 어쨌든 리세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경기 둔화는 좀 가파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좀 해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도 이전에 비하면 좀 늘어납니다. 특히 2024년에는 4%까지 온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실업률이 4%라는 거는 뭐 완전 고용까지는 아니라도, 완전 고용은 3% 중반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4%면 그래도 안정적인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업률은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나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막 좀 약간 이거를 해소하려고 기업들이 좀 초과 수요를,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이 고용을 좀 했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이런 보복 소비 때문에 사실상 원래보다 조금 더 많은 이제 소비를 더 많은 고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잖아요. 그러면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봤었던 이런 IT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많이 감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실업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시장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뭐 약세장이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고 있는 거죠. 좀 불편하게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제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PCE 물가지표 원래는 4%라고 봤는데 헤드라인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5%대까지 더 높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내년에는 더 빨리, 오히려 더 떨어질 거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제 금리 세게 올릴 거야. 금리 세게 올릴 거니까 75 이거 생각도 안 했다가 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7월 달에 할 거야. 75.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금리 스탠스를 좀 세게 땡기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좀 잡힐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3월 달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 특히 내년에 대한. 올해는 이거는 뭐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은 이렇게 강하게 하면 잡힐 거야라고 보고 있는 거죠. 코어 CPI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확실하게 지금 또 조금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요건 조금 더 높였죠. 하지만 내년에는 좀 잡힐 거야. 요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준이 앞으로 더 매파적일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준 전망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뭐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봤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도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좀 나오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래 보통 요렇게 원래는 요거보다 좀 더 낮았다, 한 칸 정도 좀 낮았다가 이제 중립금리가 3% 넘었죠. 한 3.4 정도 가는 거죠. 얘를 3.4까지 왔다가 내년까지 해서 일단 더 올립니다. 내년까지 해서 3% 한 중후반대까지 가는 거죠. 3% 중후반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후년에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점도표 요렇게 그려져 있죠.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점도표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6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되는 6월 CPI가 좀 잡히던 거라, 아니면 나중에는 뭐 8월, 뭐 7월 CPI가 좀 잡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또 해소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그러면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또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기적인 금리 수준은 여전히 3% 미만이다라는 거. 요거는 그나마 뭐 연준이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빨리 이 긴축 스탠스를 멈출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좀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직전 FOMC 회의보다는 훨씬 더 좀 스탠스 자체를 좀 빨리 그러니까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바꾸면서 조금 더 긴축 스탠스를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날 반등이 사실상 뭐 이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은 저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반등을 위한 좀 조건,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은 지금 현재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가 되거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소가 되면 시장은 아주 강하게 급반등을 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추세적인 반등은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왜냐면 이건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이게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는 왜냐하면 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수는 있어. 조만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엔 돈바스도 그렇고 크림바도까지 자기가 다 회복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푸틴도 지금은 또 안 멈추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상황이고,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안 나온다면 뭐 어떤 게 나와야 되냐? 결국은 이제 인플레가 안정되냐 마냐, 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플레는 안정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인플레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지난주 시황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사실상 시장이 이번에 발표된 CPI를 보고 굉장히 놀랬죠. 그러니까 40년 내 최대치의 인플레이션을 봤으니까 8.6이라는 걸. 근데 이거는 그 8.6이라는 거는 헤드라인이었잖아요. 그 헤드라인 물가였잖아요. 헤드라인 CPI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어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헤드라인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죠. 그 결국에는 이 헤드라인을 물가를 올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입니다. 유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많이 거슬렸고,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유가는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랑 좀 직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내가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내가 차 집에 놔두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뭐 뉴욕이나 뭐 LA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큰 도심 또 다운타운 안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이제 뭐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사실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동차를 이용하죠. 자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기름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 중위소득, 미국의 이제 중위소득에서 이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유류비로 나가는 게 전체 가계 소비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2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좀 크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유가가 좀 떨어지면, 그만큼 어떻게 되냐? 가게에서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원래 내가 한 100만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자동차 기름값으로 100만원을 썼던 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가격이 만약에 뭐 한 30%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30만원을 생기는 거잖아요. 30만원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원래 이 100만원은 고정 지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름값은 이건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지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름값이 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30만원이라는 이득을 본 거잖아. 원래 없던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0만원을 어떻게 할까요? 저금을 할까요? 저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언제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요. 굳이 뭐 이걸 가지고 저축을 안 하죠. 그럼 결국에는 어찌 보면 약간 꽁돈 생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든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원래 100만원 하던 그러니까 이 유류비가, 이 자동차 기름값이 만약에 한 달에 130만원이 들었어요, 방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30만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30만원은 다른 거에 뺏어 써야 되죠. 결국에는 옷을 입을 거 안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외식할 것도, 외식하는 것도 줄이게 되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역시 미국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에너지, 특히 이런 자동차, 요쪽에 관련된 이 비중이 높지 않은 가게들 같은 경우는 좀 여기에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뭐 전문적으로 보면,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수치상으로 그래요. 뭐냐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임금에서 받는 임금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죠. 물가 상승분을. 그러니까 원래 내가 만약에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았는데, 뭐 예전에는 물가가 뭐 한 3% 정도 올랐다. 근데 뭐 이번 달에는 만약 10% 올랐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 돈은 똑같았지만 어쨌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7%. 받는 월급은 7% 더 깎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되는 건데, 어쨌든 유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거의 한 4%가 깎였어요. 4%가. 그러니까 미국 가계는 지금 현재 소득이 한 4% 정도가 떨어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 임금이 줄었다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랬으면 이거는 인플레 안정으로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인플레 하락으로. 근데 지금은 약세장이니까 이걸 뭘로 봤다? 리세션으로 본 거예요. 리세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리만 사태 당시에도 2.6%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실질 소득이. 근데 이거보다 지금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금 리세션으로 좀 보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가가 빨리 잡히냐 안 잡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가가 좀 안정화되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은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강세론자니까 되도록이면 시장이 좀 약세지만 그래도 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자꾸만 제가 좀 찾아서 제 눈에 좀 걸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도 보시지만 또 약세론자들의 방송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중립적으로 잘 판단하세요. 어차피 저는 뭐 시장 자체를 좀 강세로, 여전히 아직까지 강세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자꾸만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좀 호재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보는데, 제가 이제 찾아낸다기보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신다면 뭐 그러니까 약세론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같은 강세론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그래 이게 이제 맞겠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죄송합니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요거 이제 인도에서 조금 이제 키를 좀 찾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인도가 글로벌적인 인플레이를 좀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러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원유를 지금 수입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엄청 헐값에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어쨌든 팔 데가 없으니까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인도에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근데 이제 인도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서방이 우려한다라고 여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아주 쿼드 가입국이잖아요. 쿼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뭐 그냥 말로만 좀 섭섭하다라는 쪽을 말한 거지, 적극적으로 뭔가 인도 보고 하지 말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뭐 인도에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조금 마음먹고 조금 세게 언급을 하면 인도 역시도 쉽게 이렇게 마음먹고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기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이게 나오죠. 인도가 싸게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이걸 정제를 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예. 근데 수출액이 지금 사상 최고치,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국 중에 어디가 있다? 유럽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말을 안 해도 미국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제가 보기엔 조만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어쨌든 러시아를 제재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죽겠어. 내 코가 지금 석자가 내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원유를 지금 수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모양도 빠지고, 어찌 보면 그래 되면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겉으로는 제재를 해야 되지만 실리는 또 취해야 되니까 뭐다? 인도를 통해서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수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쿼드 국가인 인도를 저렇게 수입을 하면, 그러니까 러시아 걸 수입해 줌에도 불구하고 별말을 안 해. 그게 뭘까요? 일부러 놔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밀히 따지면 인도 걸 수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러시아 걸 수입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인도 걸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건 없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유럽은 이미 벌써 시작을 한 것 같고, 조만간 미국 쪽도 상당 부분 수입을 해가지 않을까? 수입을 좀 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 또 원유가, 그러니까 가솔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유 가격은 디젤 가격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뭐 예전에는 수입을 하락해 싸도 인도산은 안 썼겠죠. 왜? 인도산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제 기술 자체가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수입을 안 했을 건데, 지금은 아까도 있지만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 약간 정제 기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제가 보기엔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은 이미 상당 부분 수출을 합니다. 원래 인도는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리스크 이전에, 사태 이전에도 인도는 글로벌적으로 밀 수출 2위 국가였어요. 2위였습니다. 원래도 밀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였는데, 근데 이제 인도 밀을,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잘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맛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정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전 안 하다 보니까 품질이 많이 좋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러니까 밀을 많이 안 수입을 했어, 인도의 밀을. 그래서 대부분 좀 그나마 좀 도정 기술이 좋은 그 유럽 밀을 많이 수입을 했죠. 유럽 밀을. 아니면 이제 미국 북부 지역에 있는 밀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이것도 이제 네코가 석자가 된 거죠. 네코가 석자가 되다 보니까 야, 지금 이게 맛을 따질 때냐? 일단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뭐든 빨리 좀 수입을 해오려고 하는데, 인도가 원래는 지금 자국산 밀을 수출을 안 했어요. 아시죠? 딱 규제를 했다가 최근에 풀었습니다. 이제 밀도 굉장히 많이 수출합니다. 이제 왜냐면 원래, 그리고 인도는 수출하고 싶어도 원래 이제 자기들이 인도산 밀이 수출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출을 하기 위한 뭐 항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걸 그냥 수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 곡물을 싣고 나를 트럭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철도도 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자기들이 수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걸 아니까 그게 확충이 안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도가 밀수출을 지금 준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밀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산 밀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 밀은 제가 이전에도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봄밀, 그러니까 이 유럽에는 밀을 이모작을 하잖아요. 그 봄밀이 있고 그러니까 겨울밀이 있는데, 봄밀은 이미 추수가 끝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게 막 쌓여 있어. 근데 수출을 못 하잖아. 왜냐면 항로가 막혀버렸으니까.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나 이거 내 팔게, 나 이거 안 말릴게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쌓여있던 요게 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최근 들어서 밀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오케이. 여기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 밀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밀뿐만 아니라, 밀만 내리는 게 아니라 콩도 최근에는 좀 떨어졌어요. 보이심 뭐 아직까지는 뭐 아주 뭐 밀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콩도 최근에는 조금 눌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밀만큼 좀 드라마틱한 건 그러니까 현미.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현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러프 라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도정을 안 한. 왜냐면 이게 수출할 때 그 쌀을 그냥 쌀을 수출할 때 도정을 해서 쌀을 수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안 한 거를 수출하니까 이걸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러프 라이스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각하면 현미인데, 근데 어쨌든 그냥 라이스, 쌀인데 쌀. 근데 쌀도 보시면 쌀 가격도 한번 급등을 쫙 했다가 지금 보시면 빠지죠. 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곡물, 그러니까 이 식량 대란 뭐 이런 식으로 이것 때문에 동남아라든지 주요 이런 곡물 생산국들이 계속 이거 수출을 좀 일단 멈췄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생산이 생각보다 많이 됐거든. 근데 이게 자기 나라의 곡물에 차여 있으면 어차피 이거 썩잖아. 근데 굉장히 좀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좀 생각보다 많이 남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물론 뭐 밥을 뭐 하루에 뭐 5끼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보통 한 3끼 정도 먹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소비가 뭔가 특별하게, 곡물 소비가 특별한 게 아니면, 특히 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옥수수나 대두는 사실 사람이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옥수수나 지금 글로벌적으로 거래되는 옥수수나 대두의 상당 부분은 사료용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경우는 조금 그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고, 근데 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고정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하루 3끼 이상 뭐 경기가 좋다고 막 4-5끼는 잘 먹진 않으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쌓아 놔버리면, 이게 차버섯 쌓아 놔버리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국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좀 풀려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곡물 가격 급등 때문에 좀 막았다가, 식량 안보 때문에 막았다가, 최근에 이걸 좀 풀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쪽은 지금 현재 곡물들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가축이 먹는 건 좀 달라요. 사료용은 좀 다릅니다. 사료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 남미 지역이 많이 키웁니다. 남미가.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남미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지금 남부 지방이 지금 되게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옥수수 작황이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옥수수는 오히려 얘들이랑 다르게 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좀 그렇지만 나머지 곡물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자체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밀 가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도 밀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인도 쪽에서도 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또 밀 가격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그럼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걸 뭐 추세하라, 인플레이션 너무 세다. 근데 중요한 건 조만간 그래도 연준이 이걸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은 더 떨어져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답은 인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분명히 어렵긴 하지만 전혀 이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근데 이제 금요일날 유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가가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크루드 오일이 뭐 거의 7% 빠졌잖아요. 7% 빠졌는데,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만기일이었잖아. 예. 어제 금요일이 미국의 이제 옵션, 특히 이제 크루드 오일 7월물 만기였잖아요. 만기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 특히 워낙 이번에는 좀 상방 베팅이 많았잖아요. 상방 베팅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물은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이익을 청산하려면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포지션이 청산이 많이 됐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그거는 뭐야? 그러면 이제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물 쪽의 그러니까 흐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건 그래도 의미는 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롤오버를 생각보다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이 이게 좀 120불 정도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대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포지션을 청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신규로 내가 매도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어찌되었던 간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날 떨어진 거는 아직까지는 의미 부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물가가 좀 안정될 수도 있는 요인들은 조금씩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되면 결국은 시장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아닙니다. 끝으로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의 좀 주요 이벤트인데, 월요일장은 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이죠. 예. 준틴스데이인가? 맞죠? 예, 준틴스데이. 그러니까 6월 19일이 미국 시간으로 노예 해방일. 맞죠? 예, 노예 해방 기념일인가? 하여튼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쉽니다. 뉴욕 증시는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리고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이슈 중에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뭐 저는 이건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제일 그래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겠죠. 예, 파월 의장 상하원 이제 청문회죠. 상하원 청문회. 여기 또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수요일 목요일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는데, 지금 최근에 뭐 파월은 나오면 하락이에요. 어차피 계속 지금 자기가 이제 매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나오면 좀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일단은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추세를 반등을 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상승의 명분이 필요한데, 당장에 이 상승의 명분이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야기 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미 물려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물려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는 저는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물려있는 게 맞고,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도 된다. 하지만 뭐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죠. 지금이 뭐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6% 이상 추가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6% 이상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결국엔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신자 혹시라도 뭐 최근에 보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신자. 저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장이 만약 시장이 반등을 주면 결국에는 인플레 상황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인플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게 뭐다? 전기차, 신재생, 자동화다. 그러니까 요 기업들, 예, 전기차, 그 다음에 예, 신재생 에너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 다음에 자동화. 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한번 세게 당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뭐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 살 길은 인건비를 줄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러시아 문제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뭐 유가 막 터지니까 뭐 관리 잘 안 되죠. 아, 그럼 이 기회에 빨리 에너지 체계 자체를 바꾸자. 예. 신재생 이로 바꾸자. 또 하나, 야, 기름값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와, 야,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배럴당 얼마죠? 예, 6불? 미국에서 그 6불이 환산하면 2,000원 넘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따르면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거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 2,000원 엄청난 거죠. 아, 야, 타니까 못하겠다. 아, 전기차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예, 이 전신자 여기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또 잘 대응하시고요. 저는 또 중간중간 주중에 계속 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